오늘 신문 속에 담긴 지식과 지혜를 얻어가는 유익한 시간, 오늘의 캠퍼스입니다. 먼저 단대신문부터 살펴볼게요. 커뮤니케이션학과의 김평호 교수님이 쓰신 칼럼이 있는데요. 학기당 한 권씩 모두 8권, 도전, 고전이라는 제목입니다. 고전 읽기의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어떤 고전을 읽어야 하는지 들어볼까요? 1학년 때는 호머 일리아드 오디세이, 플라톤 국가,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등, 2학년 때는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단테 신곡, 셰익스피어 희곡, 초서 캔터베리 이야기 등, 3학년 때는 데카르트 철학에 관한 성찰, 홉스 리바이어던, 루소 사회 개항론, 스미스 국부론, 파스칼 팡세 등, 4학년 때는 헤겔 정신현상학, 마르크스 자본론, 니체 선악의 저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입문,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등. 네, 이 많은 목록 중에서 여러분이 읽은 고전은 몇 권이나 있나요? 혹시라도 한 권도 안 읽은 분이 계시다면 대학 생활이 끝나기 전에 바로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교수님은 이런 조언을 곁들이셨습니다. 왜 고전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다. 우리가 다 알기 때문이다. 당연히 위의 리스트만이 고전은 아니다. 자기의 관심 분야, 전공 분야의 고전을 추천받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살짝 부끄럽지만 이 글을 쓰는 필자도 위의 책들을 다 읽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 책들을 통달한 여러 벗들이 내게는 선생이다. 학기마다 한 권씩 8권으로 지혜의 성체를 쌓자. 자, 이어서 유경진 기자의 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나요? 라는 기사를 읽어볼게요. 매슈 워커의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과학 도서를 추천하는 글입니다. 현재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밤을 새우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과연 밤을 새우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에서는 밤샘의 위험성과 수면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평소 잠을 많이 자는 것을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책의 2부인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를 읽어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수면은 암과 치매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고양한다고 한다. 따라서 잠은 비생산적인 행동이 아닌 우리의 뇌와 몸에 활기를 불어넣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정의된다. 젊은 사람들은 곧잘 밤을 새우거나 수면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하는데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일깨워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게요. 우리의 인생 속 잠은 3분의 1이나 차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수면 패턴을 점검해 건강하고 효과적인 수면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성인 중 3분의 2는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권장 수면 시간 8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신경과학자이자 수면 전문가인 그가 우리에게 건강한 수면을 위한 12가지의 비결을 알려주니 끝까지 읽어보길 추천한다. 이제는 잠자는 시간은 아까워 말고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건강한 밤을 보내길 바란다. 자, 이어서 전북대 신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사인데요. 제목은 2.7배 이상 증가, 명확한 법적 기준 필요라고 해서 정세진 기자가 썼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동 킥보드 이용자 증가 속도 못지않게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84건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접수된 사고 건수는 233건으로 2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의 전북도 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건수 통계 자료에 의하면 3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불쑥 튀어나와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해 고라니와 킥보드를 합성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전동 킥보드 탑승자의 부주의한 탑승 습관은 전동 킥보드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전동 킥보드는 지난 2017년 8월 시행된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안전 기준에 따라 항상 25km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 헬멧과 같은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해야 한다. 또한 전동 킥보드 본체는 배터리를 포함한 최대 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 이륜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무심코 타는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이렇게 엄격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고 건수도 이렇게 많다는 걸 몰랐는데요. 아직까지 관련 법규가 현실성 있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사 뒷부분에 나옵니다. 안전사고에 좀 더 유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사였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기사는 김현지 기자가 쓴 지역 서점의 위기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해결책 모색입니다. 21세기 우리 주변에서 중고책을 파는 서점은 찾기 어려워졌고 천장까지 닿을 높이에 책이 빼곡히 쌓여 있는 모습은 대형 도서관 외에는 보기 어려운 풍경이 됐다. 직접 서점에 들러 책을 펼쳐가며 읽고 골랐던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이불 속에서도 손쉽게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책이 집 앞까지 배송된다. 네, 이런 온라인 서점 이용과 전자책 이용으로 인해서 지역 서점이 줄어들어서 위기에 처했다는 게 기사의 주된 내용인데요. 상황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온라인 서점의 낮은 공급률과 할인 정책은 지역 서점이 사라져가는 근본적인 이유다. 공급률이란 출판사가 도서 유통, 판매업체에 공급하는 정가 대비 도서 가격 비율이다. 온라인 서점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도서 가격을 낮춰 팔아도 이익이 남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소비자에게 각종 신용카드 제휴 할인과 무료 배송,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매출을 높일 수 있다. 출판사는 소량 구매를 하는 지역 서점에 책을 납품하는 것만으로는 인쇄한 책을 소진할 수 없다. 온라인 서점 납품이 필수이며 출판사는 종종 헐값에 책을 넘기기도 한다. 이런 유통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지역 서점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을 살리고자 지난 2003년부터 도서 정가제가 시행됐다. 도서 정가제란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강압하는 제도다. 2014년에 개정된 도서 정가제는 가격 할인율 10%와 간접 할인을 5%까지 최대 15%의 할인에 제한두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제휴 할인과 쿠폰 등 그 범위를 초과한 할인의 적용에 대해 공정거래위, 규제개혁위, 법원에서 문제 삼지 않자 출판사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인 완전 도서정가제 실시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시도에서 지역 서점 조례를 도입했다. 지역 서점 조례란 시민의 독서 문화를 진흥시켜 지역 서점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이를 도입한 시도에서는 학교나 도서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도서 구입이 지역 서점을 통해 진행되도록 추진했다. 지역 서점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구책을 모색 중이다. 그중 하나가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탈바꿈이다. 한 오프라인 서점은 책을 보며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또한 독립영화 상영, 인디 가수 초청, 재즈 음악 감상과 와인 시음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한다. 관계와 소통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 서점의 모습은 온라인 서점과 차별화를 두고 오프라인의 특색을 살린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기사는 혼자 볼게요. 침묵이 서비스가 되다라는 기사입니다. 안지민 기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변화 중 한 단면을 취재해서 쓴 기사입니다.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고객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고객 응대이다. 주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찾아주거나 추천해주는 형태이나 응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그것을 상품 구매의 강요로 느껴 불편함을 호소한다. 이에 2017년 먼저 말을 걸지 않겠습니다라는 일명 침묵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이는 오모테나시라고 불리는 일본의 전통 서비스가 종업원의 생산성 착취라는 지적을 받으며 등장한 서비스로 2017년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당시에는 특정한 형태 없이 그저 직원들이 먼저 말을 걸지 않는 방식으로만 진행됐다. 그러나 당시 침묵 서비스가 보편화되지 않아 말을 걸지 않는 직원들을 향해 불친절하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침묵 서비스는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고객의 입장에서 상점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의 지나친 서비스가 시간 낭비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침묵 서비스입니다. 어떤 가게는 바구니에 혼자 볼게요 혹은 도와주세요를 적어서 손님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는데요. 또 다른 업종에도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한 침묵 택시 도입에 대해 승객 79.1%가 찬성을 했으며 택시기사 67.6%가 반대했다. 택시 공간은 승객의 것이며 택시기사와의 대화보다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승객의 찬성 이유였다. 반대 입장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요즘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택시기사와의 대화가 하나의 위로로 다가온다는 의견이 있었다. 꽃 판매와 관련해서도 침묵 서비스가 등장했다. 꽃가게에 들어서면 어떤 꽃을 찾는지, 어떻게 포장을 원하는지 등 직원의 질문이 쏟아진다. 어떤 이는 세심한 배려로 느끼기도 하는 이런 질문이 어떤 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 곳곳에 꽃 자판기가 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침묵 서비스로 요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게 바로 키오스크죠. 이런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나서 기사는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침묵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더욱 성행하고 있다. 비대면 상황,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의 측면에서도 침묵 서비스는 한동안 더욱 권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침묵 서비스의 광범위한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많다. 비대면 상황에 노출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회 내 거리가 벌어져 개인화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 이번에는 카이스트 신문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정수헌, 엄창용 기자가 바이러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다라는 제목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바이러스는 다른 유기체의 살아있는 세포만을 숙주로 삼아 생명 활동을 하는 감염원이다. 핵산 유전체를 가지고 있지만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물질 대사와 항상성 유지 및 증식을 스스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 존재이다. 바이러스는 17세기 중반에 존재가 알려졌지만 20세기 들어 전자현미경이 개발된 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이러스는 사람과 다른 숙주에서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바이러스의 가장 큰 위험성은 계속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변화시켜 수많은 돌연 변이를 만든다는 것이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나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RNA 핵산을 가진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에 비해 복제 과정에서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HIV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못했고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해마다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최근 수십 년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낳은 바이러스가 HIV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 전염되어 폐렴, 두통, 열과 기침 등을 유발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여러 시기에 걸쳐 유행했는데 대표적으로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그리고 신종플루가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로 외피에 존재하는 곤봉 모양의 스파이크 단백질로 인해 완관 형태의 모양을 띠기 때문에 태양의 코로나에서 바이러스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사람과 동물의 호흡기와 소화기계 감염을 주로 유발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1930년대 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개, 돼지, 조류 등의 동물에서 발견되었고 1960년대에는 사람에게도 발견됐다. 동물과 사람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며 동물 사이에서 유행하던 바이러스가 생존을 위해 돌연변이를 일으켜 사람에게로 넘어오기도 한다. 코로나라는 이름은 왜 붙었는지,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덕분에 친절하게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항바이러스제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어 질병 통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항바이러스제를 통한 선제적인 치료는 증세를 완화해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의 2차 감염을 예방한다. 실제로 흔히 독감이라고 알려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주요 사망 원인은 호흡기 합병증과 기저 심폐질환의 악화이다. 호흡기 합병증은 바이러스성 폐렴을 일으키고 기존 폐 질환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황색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의 2차 감염으로 인한 세균성 폐렴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2차 감염의 통제는 매우 중요하며 그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는 세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한다. 또한 부족한 심폐 능력으로 인해 낮아진 혈액의 산소 포화도를 높이기 위한 산소 치료도 병행한다. 평상시 같았으면 너무 어려워서 지나쳤을 내용인데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신 두 기자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코너에서 또 다른 풍성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